안녕하십니까, 한국남자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2부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지난 1부 영상은 약간 우울한 암흑기라고 보게 된다면, 이번에 말씀드릴 2부 영상은 좀 상황적으로도 나아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차도 중고차보단 새 차 위주로 이렇게 교환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2부 영상도 재밌게 봐주시고요. 또 차마다 특징이나 장단점도 최대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부보다는 좀 스피디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난번 영상의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의 차가 집 코맨더 그리고 캠핑카 X5였고, 그 다음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집 코맨더를 레인지로버로 바꾸게 되는데, 레인지로버를 바꾸고 이제 당연히 또 캠핑을 가게 되겠죠. 그래서 캠핑카를 묵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서너 시간 떨어진 거리의 도시를 주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길 중간에서 트랜스미션 트러블로 인해서 차가 멈추게 됩니다. 아무튼 나중에는 그 트랜스미션을 거의 교체하는 수준의 그 수리 견적이 나왔었고, 레인지로버를 견인을 하게 됩니다. 레인지로버를 견인을 하고 뒤에 캠핑카도, 그러니까 당연히 묶어서 한 번에 견인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문제가 하나 생겨요. 견인하시는 분이 후진 주차를 할 때 너무 예각으로 주차를 하는 바람에 견인하는 트럭의 그 모서리 부분이 캠핑카 앞에를 완전 뚫어버려요. 그래서 배가 이렇게 갈라지듯이 완전히 표면이 찢어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정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사이에 이제 캐나다 횡단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횡단할 일은 없겠다 싶어서, 그래 이참에 사이즈 큰 캠핑카를 바꾸자 해가지고 나중에 바꾸게 돼요. 아무튼 그 전에 이제 레인지로버가 고장나면서 그 캠핑카도 그렇게 사고가 나게 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두 차 모두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레인지로버의 경우는 포드 F350이란 트럭으로 바꿔요. 아무래도 이제 큰 캠핑카를 구매하려다 보니까 좀 더 견인 능력이 좋은 차를 고르게 됐고, 그러던 와중에 아는 동생이 일하는 곳에서 이 차를 매입한 게 있다고 해서 얼른 달려가서 그 포드 F350 트럭, 디젤 파워스트로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디젤 트럭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캠핑카도 트래블 트레일러 중에는 그래도 가장 큰 35피트짜리, 아주 비싼 캠핑카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이즈는 가장 큰 그런 캠핑카를 바꾸게 됩니다. 그때도 X5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러고 다니다가 F350에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냐면 뒷타이어에서 계속 바람이 빠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미 그 타이어 회사에서 리콜을 걸었던 상황인데, F350 전 주인이 그 리콜을 받지를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리콜이 계속 라이프타임으로 걸려있던 게 아니라 어떤 한정적인 기간 동안에만 수리를 해주는, 저는 사실 그런 리콜을 많이 보진 못했는데, 그런 기간이 아무튼 지나서 저도 타이어의 수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를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타이어를 바꾼다고 해도 또 개런티가 안 된대요. 바람이 계속 빠질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참 그런 응답을 듣긴 처음인데, 그래서 F350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F350을 뭘로 바꾸게 되냐면 F150, 그 당시 FX4라는 차로 바꿔야 돼요. 지금 사진에 보시면 이렇게 검정색 트럭이 보이시잖아요. 그 차에 토잉 패키지를 넣어서 구매를 하게 되는데, 대략 한 12,000파운드까지 토잉이 가능한 그런 옵션으로 해서 차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뭔 바람이 들었는지 그때 X5를 제가 랜드로버 LR3, 그러니까 디스커버리죠, 그 차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고 다니고 있는데 랜드로버 LR3가 한참 주행을 하고 있는데 엔진 체크 등이 들어오는 거예요. 스캐너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수리를 받으러 갔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뜨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가서 스캐너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 당시 기억은 안 나는데 어디 불량으로 떴는데 그 OBD2 스캐너를 뺐다가 다시 끼니까 또 문제가 없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 와중에 체크 엔진 등은 계속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싫어서 제 성격이 또 오래 못 가죠. 근데 그때 이제 차를 바꿀 때 어차피 집에 트럭이 하나 있으니까 작은 차로 바꿔서 애들 등하교 정도 시키고 장 보러 갈 때 정도 사용하는 그런 차로 바꾸자 해서 벤츠 B클래스로 바꾸게 됩니다. 벤츠 B클래스를 바꾸고 나서 한참 재밌게 타고 다녔어요. 기름도 적게 먹고 생각보다 차는 작은데 실내 공간도 넓어서 차를 사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갖고 있다가, 그 당시 제가 캠핑카를 집 앞에 세워놓을 공간이 없어서 RV 전용 차고랑 계약을 해서 거기에 주차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캠핑카 안에가 엉망이 된 거예요. 쥐가 들어와서 사방팔방에 다 똥을 쌓아놓고 닦아내려고 해도 그 범위가 너무 넓어서, 그러니까 캠핑카가 좀 작았으면 괜찮을 텐데 이 큰 캠핑카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정말 눈앞이 난감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소독을 해야죠. 그래서 청소도 하고 소독도 하고 했는데,
갖고 다닐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캠핑을 다니면서 캠핑카의 불편한 점 때문에 사실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와이프도 여러 가지 불만사항이 많았었거든요. 이거 이러지 말고 그냥 우리 차라리 캠핑을 다니려면 텐트를 가지고 다니거나 아니면 정 급할 때는 그냥 일반 호텔을 이용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캠핑카가 이렇게 된 상황이 오다 보니까 결국은 캠핑카를 통한 캠핑은 리타이어 하자라는 결론을 가족회의에서 도출하게 됩니다. 캠핑카도 팔고 트럭도 팔고 그냥 우리 넓은 미니밴 하나 사서 그냥 편하게 다니자 해서 이 두 대를 처분하고 혼다 오디세이 또 투어링으로 다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혼다 오디세이하고 벤츠 B클래스를 갖고 있다가 BMW i3가 출시하게 돼요. 근데 갑자기 거기에 눈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혼다 오디세이를 정말 얼마 안 타고 BMW i3를 바꾸게 됩니다. 정말 신나게 타고 다녔죠, i3도. 일단 전기니까. 그리고 캐나다는 전기값이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에요. 제가 있는 곳은 2달에 한 번 전기료를 내게 되는데, 그 당시에 i3를 거의 집에서 매일 충전을 하고 다녔는데 2달 전기료에서 한 30불이 더 추가될 정도로 정말 전기세가 많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주유소 가는 거 잊어버리면서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뭐 벤츠 B클래스도 주유소 갈 일이 그렇게 많이 없었거든요. i3가 너무 좋아서 계속 타고 다니다가 너무 작은 차만 있으니까 크게 장 보거나 뭐 예를 들어서 이케아를 잠시 갈 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벤츠 B클래스를 팔고 거의 새 차 같은 중고차가 하나 나와서 정말 얼마 타지 않은 볼보 S60 차를 바꾸게 되지요. 볼보 S60을 사서 계속 타고 다녔습니다. 그때는 S60 T5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옵션으로 폴스타 옵션이 들어간 차예요. 그래서 상당히 가속력도 좋았고 재밌었는데 그 차를 타면서 느꼈던 게 정말 하체가 많이 부실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특히 승차감 자체는 되게 단단하고 딱딱하고 조금은 튀는 편의 승차감을 갖고 있었는데 조금이라도 노면이 안 좋은 곳을 지나가게 되면 오히려 차가 무게중심이 좀 무너지는 듯한 쓸데없는 충격을 잘 받으면서 단단한 곳을 지나갈 땐 더더더덕 거리는 그런 서스펜션 쪽에서의 어떤 잡소리, 예전에 보면은 마운트와 쇼크업소바를 체결하는 곳에서 잡소리가 나는 경우가 간혹 있었는데 마치 그쪽에서 잡소리가 나듯이 그런 소리가 계속 들리게 돼서 정말 정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볼보 차는 제 이제 선입견에, 왜냐면 제가 예전에 기자 생활할 때도 볼보를 시승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약간 아쉬웠던 부분이 제가 그때 탔던 그 S60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서 최근에 나온 S60은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나온 S60은 제가 아직 타보지 못했고 그 바로 전세 S60은 좀 실망감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차를 오래 갖고 있질 않았습니다. 바로 그냥 BMW 530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BMW 530으로 바꾸고 볼보는 바로 처분을 하게 돼요. 그런 와중에 집에 그래도 SUV 하나 있어야겠다라는 어떤 차를 바꾸고 싶은 마음과 거기에 대한 중요한 핑계거리를 찾아낸 다음에 바로 그 i3를 처분하고 X5 42라는 그 당시에 또 X5에서 처음 나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로 바꾸게 됩니다. 하여튼 틈만 나면 차 바꾸려고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많이 찾았죠. 제 와이프도 그걸 알면서도 속아준 건데 덕분에 이제 저는 차를 바꾸게 됐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처음 나온 차들, 다른 사람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차를 갖고 있으면서 내가 이런 걸 먼저 알아서 빨리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줘야겠다 뭐 이런 마음도 강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때 X5 42란 차를 샀는데 그 차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저희 아이 하루 종일 왔다 갔다 2번을 하게 되면 하루에 한 60에서 70km를 매일 주행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탔던 i3가 기름값 절약에 대한 효자 노릇을 많이 했고, X5 42 같은 경우도 무조건 이제 집에서 충전하면서 다녔는데 BMW에서 그 당시 이 차의 그 전기 주행 거리가 대략 한 30km, 32km 정도 된다고 했는데 실제 주행 거리는 한 25k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것도 약간의 시내 주행과 약간은 달릴 수 있는 이런 길을 갔을 때 그 정도 주행 거리가 나왔기 때문에 애들 학교를 한번 데려다주고 오면은 완벽히 전기로만 주행을 못하고 집에 거의 다 와서는 어쩔 수 없이 엔진이 켜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계속 운전을 했는데 제 기억에는 보통 그렇게 운전을 하니까 1200에서 1300km 탈 때마다 주유를 한 번씩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차에 제가 생각한 단점은 뭐냐면 엔진이 2.0 엔진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기 주행을 하거나 뭐 시내 주행을 할 때는 전혀 부담도 없었고 출력에 대한 모자람도 없었고, 그리고 충분히 기름값을 절약하면서 다녔는데 한 번은 이 차를 가지고 편도 주행거리가 500km 정도 되는 곳까지 여행을 가게 되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고속도로를 계속 가다 보니까 전기 주행에 대한 큰 의미는 없어지고, 혹시 몰라가지고 제가 갈 때는 전기 주행 모드로 계속 놨다가 이제 그게 끝나게 되면 엔진을 켜서 그 전기 세이빙 모드로 가서 또 전기 세이빙 모드로 주행하다 보면 대략 한 1시간 남짓 주행하면 또 바로 충전이 다 돼요. 그 다음부터 또 전기 모드로 주행을 하게 되고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처음엔 가게 됐는데 기름값이 예전 X5를 타고 온 것보다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연비 상승 효과를 전혀 보질 못했습니다. 시내 주행하는 거하고 똑같은 연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차 크기와 이계로 2.0 엔진을 통해서 출력을 계속 이끌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연기관의 설계 자체가 연료를 더 많이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설계를 했던 것으로 보였고, 그리고 그에 따른 그 연비 절감 효과를 전혀 보지 못했다. 그래서 정말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한계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뒤로도 그래서 많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제가 다 조사를 했고 직접 타본 적도 많고, 그리고 운전자들한테도 많이 문의를 했고, 단 한 명의 운전자도 고속도로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연비가 좋다라고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한 바로도 대부분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고속도로를 다녔을 때 보통 차들이 갖고 있는 연비 상승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점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리뷰할 때마다도 말씀드리는 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시내 주행이나 아니면 근거리 주행 위주로 차를 주행하는 게 맞고, 아직까지는요. 그리고 고속도로 위주나 장거리 위주로 운행할 때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장점이 크게 발휘되지 못한다라는 걸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이 BMW X5 42에도 고스란히 나왔었고, 아무튼 그래도 이 차를 아이들 등하교 시키면서 상당히 기름값을 절약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제가 BMW 530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BMW 530을 E92 M3 컨버터블이죠. 그 차가 중고차로 나왔는데 거의 타지 않은 새 차에 가까운 중고차를 나온 거예요. 1년도 타지 않은 차였고, 그게 나왔다고 관심 있냐고 제가 전화를 받게 됩니다. 딜러십에서. 왜 관심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그 볼보를 탔을 때 그런 살짝 올라왔던 그 예전의 추억이 꿈틀대는 와중에 BMW M3가 나왔다는 말을 듣고 얼른 가서 530을 던져버리고 M3 컨버터블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신이 났죠. 정말 재밌게 타고 다니고, 매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있는 밴쿠버는 공기가 좀 많이 좋은 편이죠. 그래서 자주 루프를 열고 다녔는데, 여기서도 전체적으로 공기가 좋을지 몰라도 트럭, 버스, 일반 디젤차 근처에만 가면 매연 냄새 엄청나게 들어와요. 어차피 차를 타고 다닐 때 내가 트럭 근처를 가면 그 매연을 다 맞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컨버터블을 타면서 여실히 느꼈고, 약간은 컨버터블에 대한 환상이 좀 깨졌어요. 이 차를 처음 사서 계속 타고 다닐 때는 그냥 그러려냐고 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주유를 정말 자주 하고 있는 거예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한 번은 연비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루는 기름을 가득 넣고 막 달리고 있는데 주유 경고등이 딱 들어오죠. 그래서 얼마나 탔을까 하고 딱 보니까 180km 탄 거예요. 기름 탱크를 가득 채우고 180km 타니까 주유 경고등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연비잖아요. 실질적으로 연비를 계산해 보니까 대략 3-4km밖에 안 나오는 거죠. 물론 제가 연비 주행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거의 나오는 연비 수준이 진짜 페라리보다 좋지 않은 수준이에요.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보다 약간 좋은, 정말 낮은 연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이 4.0 엔진의 자연흡기는 차를 쉽게 버리게 하진 않았어요. 꾸역꾸역 타고 다녔고, 최대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차는 아니고 그냥 가끔 분위기 전환용 이런 차로 그 다음부터는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기름을 많이 먹다 보니까 좀 움츠러들더라고요. 자, 그러고 있는 와중에 어떤 일이 있냐면,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신형 M3의 출시 30주년 기념으로 하는 M3 30 야레 에디션이라는 차의 출시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딜러십에 바로 문의를 하게 되죠. 이런 차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 내가 살 수 있냐? 그 당시 이 차는 전 세계 500대밖에 나오지 않은 차였거든요. 그랬더니 알아보겠다고 하면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기네 딜러십에서 이 차 한 대를 얼로케이트를 받았대요. 그걸 해줄 수 있다고 하네요. 이거 웬걸? 그리고 고맙다고 그러고 그 차를 바로 이제 계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이죠. 보증금을 납입을 하고 이제 차를 기다리던 와중에 또 뜬금없이 렉서스 LX라는 차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차도 크고 위압감도 느껴지고, 실질적으로 차 사이즈를 보면 차 길이가 이렇게 긴 건 아니에요. 5m가 되지 않은 차인데 위로 많이 솟고 차가 이렇게 박시하다 보니까 더 크게 느껴졌거든요. 하여튼 그런 LX에 대해서 갑자기 관심이 생기고, X5 42 타고 다니던 차를 그 당시에 신형 X5M으로 또 바꿔요. 새 차로 바꾸는데, 그러다 보니까 X5M이 있는데 M3 꼭 가지고 있을 필요 있냐, 그리고 렉서스 LX가 너무 차가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M3 30주년 기념 그 차를 계약한 마당에 그럼 그 차 배달될 때까지만 타자 그러고 렉서스 LX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차를 가지고 대략 한 주행거리 3000km 정도 되는 거리를 여행을 하게 돼요. 그런데 너무 편한 거예요. 승차감도 승차감이지만 이 차에는 그때 어떤 기능이 있었냐면 i3와 마찬가지로 앞차와 거리를 자동 계산해서 크루즈 컨트롤 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크루즈 컨트롤 사용하다 보니까 핸들만 잡고 가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장거리를 운전하는데도 큰 피로감
없이 정말 재밌게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뒤에 3열 시트까지 이용하게 되면 트렁크 공간이 크게 나오진 않아요.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트렁크 공간으로는 충분한데 아무래도 장거리 긴 여행을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짐이 많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기에는 저희 5 식구가 다 타기엔 약간은 작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 있다 이제 M3가 배달이 오죠. 자, 그리고 M3가 배달이 와서 뭐 탔습니다. 그리고 그 M3에는 제가 나름대로 옵션으로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도 적용을 했고, 아무튼 들어갈 수 있는 옵션을 다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당시 그 차 가격이 대략 한 11만 불이 약간 넘는 그 정도의 가격이었는데, 아무튼 그 차를 사죠. 그리고 그 차를 사고 타고 다니는데 또 악마의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저 i8이 한 대가 있는데 이거 좀 싸게 드릴 수 있는데 이걸 혹시 바꿀 수 있냐고. 그 대신 저희가 저 M3는 손님이 산 가격 그대로 다시 드리겠다고 해서 M3 30주년 기념차를 한 달인가 타고 바로 i8으로 갈아타요. 정말 귀알죠. i3에 대한 기억이 너무 좋아서 이 i8이 저한테 크게 다가왔는데, 그 차를 뭐 싸게 준다고 하니까, 물론 이제 M3 30주년 기념차를 몇십 년 동안 정말 타지 않고 갖고 있으면 그때는 뭐 옵션을 가져갔을 때 좀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이 차를 받았을 때 어떤 이 차만의 특징을 다른 M3 컴피티션 패키지와 비교했을 때 크게 느낀 부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모로 바로 이제 바꾸게 되죠. i8으로. i8을 바꾸고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문 위로 열리죠. 뭐 사람들 시선 엄청나게 느끼죠. 그래서 정말 재밌게 타고 다니는데 어느 날인가 이제 비 오는 날 저녁이었어요. 약간은 이렇게 구불거리는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는데 평소와 다름없이, 물론 이제 재밌게 운전을 했죠. 뭐 평범한 운전은 아니었어요. 조금은 좀 빨리 가는 그런 운전을 했는데, 코너에서 아무런 제한사항 없이 빗길이었으니까 타이어에 마찰음도 전혀 없으면서 그냥 차가 슬라이딩이 나는 거예요. 정말 심한 빗길이 아니라 그냥 촉촉히 내리는 빗길이었는데, 그때 만약에 옆 차선에 같이 주행한 차가 있었으면 그 차가 저를 피했어야 될 상황까지 올 정도로 차가 한 차선을 넘어갔습니다. 완전히. 차가 없으니까 일단 제가 컨트롤하지 않고 어떻게 되나 한번 보려고 놔뒀는데 그냥 이쁘게 한 차선 슬라이딩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커브는 반대편 차선이었어요. 또 반대편 차선으로 그 속도에서는 그냥 슬라이딩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도가 제가 매일 다니던 길이었는데 어떤 차도 그 속도에 그 빗길에 그렇게 차가 슬라이딩이 난 차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떤 걸 느끼냐면, 빗길에 운전을 할 때마다 이 차가 너무 위험하다라는, 타이어가 너무 빗길에서의 접지력을 잃어버린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타이어를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이 차 타이어는 그 당시에는 브리지스톤이란 타이어 회사에서만 이 차 전용 타이어를 만들었어요. 사이즈가 되게 독특해서 다른 타이어 회사에서는 이 차의 타이어가 나오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바꿔봐야 또 그 타이어인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부분의 i8을 갖고 있는 i8 뭐 포럼이라고 하죠. 이쪽에다가도 보니까 저 같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빗길에는 타지 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난 빗길에 안 타서 모른다. 빗길에 그걸 왜 타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i8의 불안감을 엄청나게 느끼게 됩니다. 이제 그러던 와중에 X5M이 좀 문제가 생겼어요, 차에. 그래서 어차피 i8이 있으니까 하나는 그냥 오랜만에 세단을 다시 한번 타자라는 와중에 BMW에서 신형 5 시리즈가 나오는데, 그 당시 신형 5 시리즈 중에 540i에 처음에 출시하면은 가격은 약간은 저렴한, 물론 저렴하진 않지만 옵션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그게 이제 처음에 그 출시되는 에디션에 그 옵션이 다 들어가게 되는데, 그 차를 제가 계약을 해요. 계약을 하고 X5M을 갖다 주고 그 차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차는 최근에 많이들 나오는 반자율 주행 장치죠. 그것도 포함이 돼 있었고, 리모컨으로 이제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들어가 있었고, 풀옵션이죠. 그 당시 9만 불이 넘는, 거의 여기서는 5 시리즈 중엔 가장 비싼 그런 차였습니다. 그래서 그 차로 바꾸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SUV가 다시 필요해서 X5 디젤을 하나 사게 됩니다. 근데 그 차는 중고차로 샀어요. 그러고 있다가 X5 계속 타니까 너무 지루한데 하는 와중에 또 Q7 중고차인데 뭐 1년도 안 된 거의 새 차 같은 중고차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Q7이 그 당시 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Q7 나오자마자 누가 바로 안 타고 판 거죠. 그 차를 제가 X5를 Q7으로 바꾸게 돼요. 그래서 이제 차가 3대가 되죠. 거기서부터 계속 갖고 있는데, 그 BMW i8을 샀던 그곳에 이제 지금은 이제 친한 동생인데, 그 친구가 포르쉐 딜러십으로 이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i8 우리가 비싸게 사줄 테니까 포르쉐를 한번 갈아타 볼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악마의 속삭임이 들리죠.
거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이 기회에 한번 포르쉐 타자 그래서 i8을 처분하고 돈을 좀 더 들여가지고 포르쉐 터보를 사게 됩니다. 911 마크1의 터보를 사게 돼요. 그 터보를 사고 런치 컨트롤을 하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이 순간적인 가속감은 제가 평생 살면서 느끼지 못했던 그런 짜릿함으로 막 다가오더라고요. 가슴도 막 답답해지면서. 그래서 이 포르쉐의 매력에 이제 푹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포르쉐 터보를 열심히 재밌게 타고 있는데 그 딜러십에 포르쉐 터보 S가 중고로 4,000km도 안 찬 차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보니까 제가 갖고 있던 터보에는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도 없었고 실내에 들어가는 가죽 옵션도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컬러는 아니었고 차체도 약간은 그레이 컬러에 가까운 색이어서 사실 그 외모나 어떤 생김새는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포르쉐 터보 S가 들어왔는데 검정에 세라믹 브레이크가 기본이잖아요. 터보 S는 안에 빨간 가죽.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니까 안 바꿀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와이프를 좀 설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BMW i8에서 포르쉐 터보로 바꿀 때도 돈을 많이 들였는데 이 터보 S가 비록 중고차긴 해도 새차 가격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돈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와이프가 이건 반대를 좀 하더라고요. 아니 그냥 이거 타자. 그런데 거기서 또 한 번의 악마의 속삭임이 들어옵니다. 만약에 이 포르쉐 터보 S 사면 여기 제너럴 매니저가 GT3 형한테 줄 수 있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GT3나 GT3 RS는 돈 있어도 딜러십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차를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차 대수는 정해져 있고 사고 싶은 사람은 너무 많아서 거기에 정말 혹해가지고 터보 S로 바꿔요. 그리고 GT3를 바로 주문하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GT3를 계속 기다리게 되는 거죠. 네, 터보 S도 이제 마크 1 버전이었고 아주 재밌게 타고 다녔는데 근데 그 당시 제가 타고 있던 터보 S가 기존에 갖고 있던 터보보다 차가 더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알고 보니까 그 터보 S에 어떤 전자적인 문제가 살짝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문제는 그 뒤로도 딜러십에서 찾지 못했어요. 문제가 있다는 건 서로 다 공유를 했습니다. 거기에 일하는 사람이든 뭐 예를 들어 치프든 포어맨이든 뭐 모든 사람이 다 타보고 뭐 스캐닝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봤는데 하지만 거기에 대한 이유를 아무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 아무튼 그건 이제 여담이고 그러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제가 차를 하나를 더 사게 돼요. 포드 F150 중고차를 사게 됩니다. 왜냐면 그 당시 이제 뭐 제가 집안일을 좀 해보겠다고 가드닝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돌도 좀 사러 다녀야 되고 흙도 사러 다녀야 되고 뭐 이런 핑계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포드 F150을 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차가 4대가 되죠. 그리고 또 BMW 540i 같은 경우는 또 X5 디젤 M 패키지가 달린 뭐 새 차였고요. 그 차로 또 바꾸게 되고 뭐 무슨 이유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럼 제가 그 당시 어떤 차를 갖고 있었냐면 터보 S F150, Q7, X5 디젤 흰색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 중에 어느 날 갑자기 트럭도 있고 SUV 2대가 뭐가 필요하냐 해서 Q7을 처분하고 911 까레라 S를 사게 됩니다. 911 까레라 S는 마크2 버전이에요. 이 차도 진짜 얼마 타지 않은 중고차가 나와서 그때 구매하게 됐고 차를 주로 저희 와이프가 타고 다녔죠. 그래서 터보 S, 911 까레라 S, 그리고 F150, X5 디젤 뭐 이렇게 갖고 있다가 X5 디젤을 처분하고 어차피 포르쉐로 넘어온 거 이제 BMW를 졸업을 하자라는 그런 마음이 갑자기 생겼어요. 근데 X5 디젤을 타고 다녔을 때 정말 좋았던 건 물론 이제 연비 부분이 좋았는데 뭐 연비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어요. 근데 핸들링이 계속 제가 느꼈던 부분인데 X5M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일반 X5 디젤이나 일반 X5 가솔린 모델은 예전에 그 좋아했던 일부에서 마지막에 탔던 그 X5의 핸들링보다 너무 허당인 느낌이 많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불만사항이 이 차를 갖고 있으면서 계속 있었거든요. 심지어 몇천 킬로 타고 난 다음에는 고속에서 불안감마저 느껴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X5 디젤을 판매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벤츠 GLS 550을 사게 됩니다. 물론 새 차는 아니었고 하지만 뭐 새 차 같은 중고차를 샀죠. 그리고 나서 재밌게 타고 다니다가 GLS를 보내고 그리고 카이엔으로 바꾸게 되죠. 그때부터 계속 카이엔으로 갈아타고 소유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카이엔이 그 뒤로 세 번째 카이엔인데 처음에 샀던 카이엔은 이번에 나온 신형 카이엔이 아니죠. 이 전세대 카이엔인데 그 전세대 카이엔에서 전세대 카이엔을 한 번 더 바꾸게 됩니다. 왜냐면 처음에 샀던 카이엔은 제가 주문한 카이엔이 아니고 그냥 딜러십에서 물론 새 차지만 스탁으로 갖고 있는 차를 샀고 그 와중에 다음 카이엔을 제가 주문을 해서 그 카이엔이 오자마자 바로 바꾸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흰색을 샀고 그 다음에도 흰색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카이엔은 카이엔 플래티넘 에디션으로 샀고 그래서 이제 계속 카이엔을 그 다음부터 갖고 있죠. 그러고 있다가 카이엔 신형이 나온다고 해서 바로 계약을 하고 그 뒤로 한 또 엄청 기다렸어요. 한 6개월, 7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지금 이제 타고 있는 그 신형 카이엔을 받고 기존 카이엔은 이제 다시 처분을 하죠. 자, 카이엔을 갖고 있는 와중에
중에 제가 X7 리뷰를 하면서 정말 이 차를 한번 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X7을 어느 날 갑자기 사게 돼요. X7을 사서 그 순간에는 차가 5대가 됐었죠. 사서 이제 X7을 계속 타고 다니는데 온 가족이 움직일 때 말고는 X7을 그렇게 또 많이 탈 기회가 없더라고요. 제 와이프는 카이엔 운전하는 걸 좋아했고 저는 사실 운전 자체로만 보면 X7을 더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차를 이미 많이 갖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X7을 그냥 다시 처분을 하자라는 얘기를 와이프가 해서 그 부분은 제가 받아들였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X7을 처분하게 됩니다. X7에 대한 내용은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굳이 뭐 여기서 더 설명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운전하는 재미는 X7이 훨씬 재밌었어요. 그 순간에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는 남기고 싶네요. 자, 아무튼 그렇게 X7을 팔게 됩니다. GT3를 계약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터보 S를 오래 타진 않았어요. 1년을 안 탔고 8개월 만에 이제 GT3가 도착을 해서 GT3를 가져오게 됩니다. 너무 좋아요. 뭐 지금도 갖고 있지만 이제 한 3,000km 딱 탔어요. 2년 지나갖고 이제 3년 차에 들어섰는데 자주 타진 않았죠. 그리고 제가 여름철 6개월 정도만 보험을 가입해서 타요. 겨울에는 타지 않고. 그래서 키로수 얼마 안 되고 날 좋은 날만 이제 골라서 타는 어떤 그런 차고 갑자기 그 럭셔리 밴에 꽂혀가지고 벤츠의 스프린터라는 차도 있고 그 당시에 현대 솔라티인가요? 이름이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차도 나오면서 꾸민 것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갑자기 꽂혀서 포드 F150을 포드 트랜짓 350HD 디젤 모델로, 그러니까 포드 밴 중에는 가장 큰 거예요. 듀얼리라고 해서 뒷바퀴가 2개씩 달려있고 제 영상 찾아보시면 이제 그 차를 소개한 것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 차로 바꾸게 됩니다. 근데 그 차를 바꾸고 나니까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 그거 왜 샀냐고, 그 차 나중에 못 판다고, 옥션에 가져가도 누가 사가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안 사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꾸미겠다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오히려 캠핑카 쪽으로 좀 꾸미라고 하더라고요. 야, 이거는 제 계획하고 완전히 엇나가서 지금은 뭐 잘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차를 가지고 이미 뭐 장거리 여행도 갔다 왔고 여러모로 좋은데 이 차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현재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카레라 S를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카레라 S를 신형 카이엔이 오면서 저희 와이프가 카레라 이제 안 탈래, 자기는 카이엔이 좋다고, 아무래도 좀 시끄러운 사운드와 뭐 낮은 차에 대한 어떤 거를 떨쳐버리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그래 그럼 카이엔을 타, 그래서 카레라 S를 갖다 주고, 그래서 잠시 차가 세대였다가 이제 오프로딩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프로딩을 위한 차 랭글러를 이제 구입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4대를 현재 갖고 있고 앞으로 차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테슬라는 꼭 한번 사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9월 달에 이제 새로운 배터리가 이제 차에 적용이 된다고 해요. 제일 먼저 모델 3에 적용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모델 3 가격이 뭐 많이 내려갈 거다라는 루머가 있습니다. 뭐 루머라기보다는 일론 머스크가 그 배터리가 실질적으로 차에 적용이 됐을 때부터는 일반 가솔린 차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생각해도 아무리 오토파일럿 기능이 좋아도 모델 3가 아직은 비싼 가격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그래서 테슬라는 꼭 한번 구매해 볼 예정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차가 바뀌어 나갈지는 저도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너무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차를 정말 많이 바꾸게 됐죠.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차 바꾸면 돈 많이 깨지겠다. 당연히 돈은 깨집니다. 하지만 저를 주변 동생들이 좀 많이 도와줘요. 그러다 보니까 차를 사고 팔 때 그나마 차 가격을 상당히 괜찮게 해줘서 큰 손해 보지 않고, 차를 샀다 팔면 아무래도 손해가 나기 마련인데 그 손해를 상당히 줄여서, 예를 들어서 1년에 차를 2번 바꿨다 그러면 보통 1번 바꾼 정도의 가격이 들 정도로 이렇게 조정을 많이 해줘서 그렇게 이제 바꾸게 됐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차를 살 때마다 그 차 가격 외에 또 텍스라는 부분을 내야 되잖아요. 한국도 뭐 취득세 등록세 내듯이 여기도 그냥 텍스라는 부분을 항상 내는데 여기는 차를 바꾸면 예를 들어서 10,000불짜리 차를 팔고 20,000불짜리를 샀으면 그 차액이 10,000불이잖아요. 그 10,000불에 대한 세금만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000불짜리 차를 타다가 100,000불짜리 차를 바꾸게 되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요. 물론 명의 자체가 바뀌면 안 됩니다. 제 이름으로 된 차를 100,000불에 팔고 같은 딜러십 안에서 같은 제 명의로 그렇게 교체하게 되면 텍스를 전혀 내질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더 추가되는 세금은 많이 절약을 했죠. 차를 계속 바꿨어도. 제가 여태까지 바꿨던 차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그 차의 어떤 특징 말씀을 드렸는데 재밌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지루하진 않으셨는지. 아무튼 앞으로는 그전처럼 자주 바꾸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더 이상 와이프도 많이 허락을 하지 않고.
주변에서 제가 그 딜러십에서 일하거나 자동차 업계에서 일하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전혀 그렇지는 않다라는 점. 그래서 그런 이미지도 좀 탈피하고 좀 뭔가 이제 정착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하고 싶어서 기존만큼의 차를 자주 바꾸진 않을 예정입니다. 네, 이미 시작됐고 이제 이쯤에서 이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